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종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죠. 3페이지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이연법인세 하려고 모인 겁니다. 이연법인세는 그 중간에 산시익에서 보시다시피 법인세 비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이제 세 가지를 합쳐서 법인세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기법인세, 그 다음에 법인세 추납액, 환급액,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변동액,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법인세 비용이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용어 정의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앞에 두 가지, 단기법인세와 법인세 추납액까지는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세무조정에서 산출된다고 써놨고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얘기 나눌 거는 맨 마지막, 바로 이연법인세 이제 변동액을 이제 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이 돼야 이제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이제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법인세 비용이 확정되려면 이연법인세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두 가지도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세무조정에 따른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무조정이 끝나야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이 확정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연법인세도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연법인세는 세무조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선 세전 순손익이 나와야 되겠고, 법인세 고려 전 순손익이 나와야 되겠고, 거기서 이제 고려 나온다는 뜻은 회계감사도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감사도 끝나서 회계사들이 세전 순손익에 대해서 이제 노코멘트, 오케이, 다 좋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을 해줘야 이제 세무조정을 갈 수 있는 거고, 그 세무조정이 또 끝나야 이연법인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연법인세가 나오면 법인세 비용이 확정되고 단기순이익이 확정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회계감사를 또 받으셔야 돼요. 이연법인세와 법인세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순서가 세전을 확정하고 회계감사를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전을 확정하고 세무조정을 하고 이연법인세 계산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그래야 이제 결산이 끝나게 되고 이제 주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법인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네 줄 내려가 보시면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아주 오래전에 들어온 방법은 이연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연법인세인 거죠. 근데 현재 회계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자산부채법입니다. 현재는 바뀌었다. 자, 근데 이연법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 아직도 자산부채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남아있다. 나중에 이제 기간 내 배분이라는 걸 좀 얘기 나눌 텐데, 그 기간 내 배분 개념이 이연법에서 온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자산부채법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위에 산식에 법인세 비용이 이연법인세 변동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연법인세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연법인세 변동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왜 변동액이냐? 자산부채법이니까. 자산부채법이니까 자산부채를 계상하면 자산부채가 손익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산부채의 변동이 손익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위에 문구를 정확히 한다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액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럼 대차평균에 따라서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 증가는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차변에 법인세 비용을 적을 수 있겠죠. 법인세 비용은 보통 비용이니까 차변이 맞겠죠. 부채 증가는 법인세 비용을 당연히 이제 똑같이 증가시켜 주는데, 만약에 자산의 증가다,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반대 효과를 내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이따 분기에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연법인세의 이제 의미는 대충 알았고, 자산부채법,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그다음에 자산부채법으로 할 거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럼 이제 어느 기업들이 합니까? 적용 대상 기업. 이제 넘겨서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죠. 네. 우리 회사 하려고 온 거죠. 우리 IFRS 기업은 무조건 합니다. IFRS 기업은 예외 없이, 무조건 이연법인세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RS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회계기준 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대상 중소기업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 특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감 대상 회사가 아니다. 외감 대상 회사는 뭐 당연히 회계 기준을 준수할 필요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뭐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느 게 중소기업입니까? 그 밑에 이제 도표 밑에 별표. 별표. 이제 거기에 중소기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중소기업만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또 세 가지는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법인세인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법인세는 당연히 대상입니다. 다만 이제 회계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인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국외의 세금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등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이연 법인세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예전 일인데요. 아주 예전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계 처리 개정 자체가. 근데 현재는 다 법인세 비용으로 하셔야 되고 거기다 이연 법인세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서 이제 용어 정의 좀 볼까요? 자, 이제 교재가 이제 결과적으로 회계 기준일 텐데,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이 일반 기준도 있고 IFRS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재는 일반 기준을 다 레퍼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써 있지만, IFRS 내용도 다르면, 포인트, 이런 내용들로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두 기준이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이제 포인트나 이런 거 IFRS 언급이 나오면 요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 회계이익이라는 용어인데요. 회계이익은 세전순손익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실 났으면 회계손실이라는 용어 쓰지 않고 그냥 회계이익이라고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과세소득은 법인세법상 각선도 소득 금액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세무상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기준이 원래 결손금 앞에다가 세무상이라고 다 붙여야 되는데 간혹 이제 결손금이라고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맥상 이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통상 결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법적인 결손금, 그 소득이 음수인 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는 이제 손실 났을 때 결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결손금 이렇게 표현하면 법인세법상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6페이지 상단에 방금 전에 들으신 두 용어 세전순손익과 소득금액 간의 이제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요 내용을 혹시 모르시면 우리 강의는 조금 지금 들으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지 않고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전순손익에다가 세무조정을 가감하면 소득이 나오는 거죠. 세무조정은 네 가지가 있죠.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7페이지에 법인세 부담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법인세 부담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와 그거에 부과되는 함께 계산되어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법인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맨 마지막 단락이죠. 문구가 있는데 정기 이전 기간 관련된 법인세 추납 해당 금액도 포함됩니다. 즉 회사가 올해 법인세를 결과적으로 얼마 부담했느냐, 캐시아웃이 얼마냐 이제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확정은 됐으나 미지급됐어도 그것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법인세 부담액은 아래쪽 산식가 보시면 우리 아까 처음 봤던 산식인데 법인세 비용이 세 가지를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두 가지를 법인세 부담액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상 정기 이전 기간에 대한 법인세 추납 환급액을 납부하실 일이 매년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어쩌다 내는 거고,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 경정청구로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어쩌다 있는 일이니까, 통상 법인세 부담액이라고 표현하면, 단기 법인세 부담액만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큰 의미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식까지 보셨는데, 그 산식이 항상 양수일까요? 지금 법인세 비용 산식이, 법인세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의 잔액으로 플러스 남아야 될 텐데 혹시 차변 잔액이 음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단기 법인세 부담액은 여러분 올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으면 전년도 세금을 돌려받는 일도 있어요. 올해 결손인 경우에는. 그래서 가끔 이제 환급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부담액은 플러스 텐데 법인세 비용 입장에서 환급액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추납액은 플러스지만 환급액, 정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환급받았을 수도 있죠. 그럼 또 마이너스 될 수 있고.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고. 그럼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법인세 비용이 계산했더니 우리 차변 계정으로 플러스 잔액이 남아. 그럼 이제 법인세 비용이 맞는데 혹시 이제 차변 잔액으로 음수가 나와. 쉽게 말해서 대변 잔액이야. 그럼 이제 넘겨서 8페이지 상단 포인트. 계정 과목을 혹시 법인세 수익이라고 쓸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낯설죠? 법인세 수익. 자, 일반 기준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일반 기준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그냥 음수로 써라라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IFRS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게 법인세 수익이라고 쓰셔도 된다. 근데 법인세 수익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법인세가 수익이 돼? 이게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법인세 비용에 마이너스 표시하는 게 좀 더, 물론 어차피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느낌적으로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인세 수익은 IFRS에서 허용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무기준액이라는 단어인데요. 세무기준액은 말 그대로 세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법인세법상 숫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자산의 세무기준액.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법상 자산의 장부가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래쪽 산식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장부상 금액에다가 장부상 자산 금액에다가 세법적으로 자산부채를 조정하는 게 유보지 않습니까? 그 유보를 가감하면 뭐 세법상 자산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지금 용어정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만 세무조정이 완료가 돼야 우리가 뭐 이연법인세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용어정에 벌써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자산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대변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변으로 가면서 차변의 비용 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동그라미 1번 두 줄 내려가 보시면 나중에 이제 자산이 회수돼서 유입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될 금액이다. 나중에 세법적으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다 이 뜻입니다. 소원금 처리되는 금액이다. 자, 그 다음 넘겨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뭘까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이고 장부상 부채 금액에다가 유보를 가감하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이 부채는 나중에 과세소득의 가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채로 과세소득이 가산될 금액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11페이지 가서 이제 일시적 차이인데요.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용어 중에. 물론 이제 좀 뒤에 가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만. 자, 일적 차이는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입니다. 근데 방금 전 산식에서 보셨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유보죠, 뭐.
그래서 일시적 차이는 우리 세법적으로 용어를 바꾸면 유보입니다. 근데 유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똑같이 그래서 여기도 가산할 차이와 차감할 차이가 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플러스 유보니까 가산할 차이고 마이너스 유보니까 차감할 차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현재 시점에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즉 자산부채에서 더해야 된다, 빼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의 현재 시점의 개념이지만 일시적 차이는 앞에 가산할, 차감할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미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플러스 유보는 어떻게 되죠?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될 거니까 현재 유보, 플러스 유보는 차감할 시적 차이가 되는 거죠. 반대로 현재 시점에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다? 가산할 시적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산할 시적 차이는 현재 마이너스 유보고 나중에 플러스 유보가 될 건데 플러스 유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 소득이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법인세가 증가하겠죠. 그럼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회계처리 시의원 상단, 시의페이지 상단,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동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연법인세 부채는 법인세의 개념의 부채이니까 플러스 유보가 바로 법인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율 곱해야 법인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 유보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그 법인세 효과, 그게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증가하면 지방세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방세 효과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연법인세 용어 정의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차감할 시적 차이는 현재 시점에 플러스 유보고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가 될 것들이고, 그럼 이거는 반대로 소득을 감소시켜 줄 거니까 이연법인세 이제 자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 회계 처리가 이제 나중에 차변의 이연법인세 자산, 대변의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인세 비용에 가감하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회사에 플러스 유보가 많을까요? 마이너스 유보가 많을까요? 뭐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세무조정을 생각해 보시면 입금산입이 많을까요? 송금산입이 많을까요? 송금 불산입이 많을까요? 입금 불산입이 많을까요? 법인세는 기본적인 목적이 법인세를 걷는 거죠. 법인세를 걷는 거니까 지금 법인세를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가보면 아마 플러스 유보가 현재 많을 것이다. 그럼 플러스 유보가 많다는 뜻은 차감의 시적 차이가 많다는 뜻이고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할 소스가 많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쟁점은 이거예요. 과연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그 효과를 단식할 수 있는가? 여러분 회사가 가진 플러스 유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효과를 장부에 과연 다 올릴 수 있는가? 혹시 회계 기준이 그걸 막지 않았을까? 회계사들이 와서 못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 실은 그게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의 핵심입니다. 자산을 얼마만큼 인정받는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가? 회계법인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게 실은 이연법인세.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일시적 차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 처음 들어올 땐 이연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무슨 법? 자산부채법. 그래서 그 밑에 도표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일시적 차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간적 차이, 영구적 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개념은 기간적 차이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일시적 차이와 기간적 차이의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자산부채법은 그 도표의 가운데 칸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12페이지 하단 도표예요. 일시적 차이는 자산부채법에 따른 것이고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입니다. 즉 자산부채 장부의 차이라는 뜻이죠. 재무상태 개념입니다.
재무상태 개념,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차이. 자, 반면에 그 옆에 이연법에는 기간적 차이 정의인데요.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중에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에 소멸하는 차이. 그게 이제 기간적 차이예요. 그럼 이제 기간적 차이 개념은 뭐다? 손익계산서 개념이라는 거죠. 소득과 이익의 차이. 그래서 이게 같은 듯 다릅니다. 그럼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일적 차이를 회계 개념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기간적 차이랑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보 이런 개념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른쪽에 사례로 좀 정리해드리면 네, 사례 3번. 자, 유형자산을 100원에 취득했어요. 내용연수 4년입니다. 근데 장부는 연수합계법을 한답니다.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용연수 1, 2, 3, 4, 4년이니까 4년을 자연수로 배열해요. 1, 2, 3, 4. 그리고 합쳐요. 그럼 총합이 10입니다. 그걸 분모로 두고 첫 번째 연도에는 4, 두 번째 연도에는 10분의 3. 그래서 1, 2, 3, 4를 거꾸로 4, 3, 2, 1로 초반에 많이 하고 갈수록 적게 하는 가속상가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연수합계법이죠. 자, 반면에 법인세에 신고한 거는 정액법이랍니다. 4년 정액. 그럼 법인세는 이제 100원을 4년으로 나눠서 매년 25원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걸 상가법이익이라 부르죠. 그래서 25원까지만 감가상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세율은 20%라고 이제 누진 구조이지만 이제 편하게 대충 가정해 보죠. 그래야 이제 숫자가 잘 보이니까. 그럼 이제 1차 년도. 장부상, 기업회계라는 게 장부입니다. 장부상 비용은 이제 40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의 자산금액은 이제 6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세법은 한도가 25예요. 그러니까 40을 감가상한 거를 인정하지 않죠. 15원을 부인하죠. 그때 송금불상인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세법상 장부금액은 75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시적 차이는 장부금액의 차이예요. 그게 15원인 거고, 기간적 차이는 비용, 손금의 차이예요. 역시 15원인 거죠.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연법인세 계산한 거 보면은 현재는 자산이에요. 플러스 유보니까 1차 년도께 같아요. 3원, 3원 같아요. 그죠? 자, 그럼 2차 년도 가볼게요. 2차 년도. 그러면 이제 장부는 또 30원을 더합니다. 10분의 3이니까. 그럼 장부는 비용이 30,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금액은 60에서 30을 빼니까 또 30이 됩니다. 자, 근데 세법은 한도가 여전히 25니까 5원이 또 송금불상이 유보가 되면서 장부는 이제 자산 금액은 5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년도 일시적 차이는 얼마죠? 20원이고요. 기간적 차이는 얼마죠? 5원이죠. 자, 근데 기간적 차이는 손익 개념 아닙니까? 그죠? 손익, 자산부채 개념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손익을 누적해야 자산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손익계산서를 쭉 합치면 그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쳐보면 결과적으로 기간적 차이도 15원, 5원이니까 일적 차이 20원과 같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해보면 4원, 4원 똑같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일적 차이 안에 기간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넘겨서 사례 보시면 단계 중에 매도가능 증권을 100원에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도가능 증권은 우리 일반 기준에서 쓰는 용어죠. 우리 IFRS 기업 같으면 이제 FVOCI라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됩니다. 즉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얼마? 120원. 그럼 20원의 평가증이 나오겠죠. 그럼 회계 처리가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 자산이 20원, 대변에 평가이익 20원이 됩니다. 근데 이 평가이익이 손익이 아니라 자본,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밑에 가볼게요. 단기 걸 가보시면 회계상 장부 금액은 120원입니다. 네, 120원은 평가 증했으니까. 근데 이익 잡은 건 없어요. 왜? 다 OCI로 했으니까. OCI로 했으니까. 그럼 법인세는 원가법이에요. 이렇게 평가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으니까 애초부터 100원인 거예요, 그냥. 그냥 100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입금도 없고 송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장부상 이익 처리한 게 없기 때문에 동액 조정을 합니다. 송금산입, 매도하는 증권 20원에 유보하는 도시에 기타 부가손익, 입금산입, OCI 20원에 기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장부상 이익에서 0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또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동액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 차이는 그 세무조정은 솔직히 지금 뭐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장부 금액 차이, 즉 자산 차이를 보시면 20원이에요. 근데 우리 기간적 차이를 계산하는 손익계산서 이익과 입금으로 가봐도 거기는 없어요. 기간적 차이가. 근데 방금 전에 보시면 최초 연도엔 같았고 누적으로도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최초 연도부터 아예 달라요. 일적 차이와 기간적 차이가 다르다. 근데 나중에 팔거나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나중에 이 매도가는 증권을 팔면 장부상으로도 30원 번 거고 세법적으로 30원 번 겁니다. 물론 이제 IFRS 기업은 이게 주식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이익과 입금이 30원이 아니라 1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경우는 이제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일적 차이가 소멸이 되고 기간적 차이 뭐 애초부터 또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적 차이 개념으로 보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자산부채법으로 보면 첫 해 자산부채 변동액이 부채가 사원이 생기고 두 번째 연도엔 그 사원이 또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소멸되고 나면 다 똑같긴 해요. 어차피 장부는 나중에 0이 될 거니까. 근데 우리 일시적 차이 개념은 명백하게 자산부채 장부금액 차이로만 한다. 나중에 이게 궁극적으로 소멸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자산부채 차이가 있느냐? 그럼 뭐 일시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를 한다. 이제 그 뜻인 겁니다. 자, 압도적으로 정말 중요한 용어는 그 밑에 6번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이것 때문에 우리 모인 거죠. 자, 이연법인세 자산은 정의가 다음의 항목들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입니다. 그럼 이제 문구를 좀 뜯어보죠. 다음의 항목들로 인하여. 항목이 몇 개죠? 3개. 3개. 그 중에 첫 번째, 차감한 일시적 차이, 현재 시점에 뭐? 플러스 유보. 자, 플러스 유보. 그럼 질문. 플러스 유보는 무슨 서식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법인세 50%의 을서식입니다. 법인세법상 우리 세무조정 서식 중에 50%의 을서식을 확보하셔야 유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뜻은 뭐죠? 세무조정이 끝나야 다시 한번 이연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세무조정이 잘못됐으면, 그래서 유보가 혹시 바뀌면 뭐 이연법인세 다시 계산해야 될 수도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세무상 결손금인데 앞에 2월 공제가 가능한. 그럼 2월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어디 있죠? 50%의 갑지. 50%의 갑지에 가보면 그 두 번째 라인에 결손금에 대해서 세법상 결손금 변동 내역을 이렇게 쭉 적습니다. 거기에 이제 2월 공제 결손금도 적게 되겠죠. 그 금액을 가져와야 된다. 다음 세 번째, 2월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소득공제가 이월되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 법인적으로. 그럼 세액공제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이월되는 세액공제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건 8호 서식 부표 3번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끝내시고 그 세 가지 서식을 옆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뭐? 50% 을지, 갑지, 8호 서식 부표 3번을 갖다 놓고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해야지, 산출해야지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입니다. 그 미래라는 뜻은 뭘까요? 이건 자산의 정의죠. 자산의 정의가 뭐죠? 미래에 들어올 경제적 효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란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거예요. 자산의 정의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이라니까 뭔가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세율로 한다, 미래 세율로 한다. 미래 세율로 해야 된다. 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이니까 미래 세율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 바뀌었죠? 법인세율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이 당장 벌어져요. 어떻게? 여러분 작년에도 이연법인세 계산하셨겠죠? 뭐 안 하셨다 해도 했다고 해주세요. 근데 작년에는 법이 바뀔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정 전 세율로 이연법인세 계산했겠죠. 근데 올해 당장 이연법인세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바뀐 세법에 따른 세율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거는 23년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쵸? 23년 이후에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법이 복잡하게 통과됐다고 해볼까요? 만약에 법이 이렇게 어떻게? 23년부터 24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세율이 A인데 세율 A표를 줬는데 25년도부터는 세율표를 B로 줬어. 또 세율이 또 바뀐다는 거지. 2년 있다가 또 바꿀 겁니다라고 해서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보죠. 만약에 다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3년, 24년은 세율표가 A고 그 이후는 또 세율표가 달라져. B야. 자, 근데 지금 우리 차감의 시적 차이 유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23년, 24년에 소멸되면 세율 A표로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그때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고 치면. 근데 25년 이후에 마이너스 유보가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세율표를 B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왜? 마이너스 유보가 그때 될 테니까. 자, 결손금도 똑같잖아요. 결손금이 23년, 24년에 소멸이 될 것 같아. 2월 공제로. 그죠? 그럼 그때는 이제 세율표 A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멸되면 그냥 세율표가 또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다? 미래란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다? 첫 번째, 세율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미래 세율. 두 번째, 플러스 유보든 결손금이든 세액공제든 언제 소멸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소멸 시기. 뭐라 부른다? 소멸 시기. 그럼 여러분 소멸 시기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지금 세율표가 A, B인 상황에서 이걸 23년에 하느냐, 25년에 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세 효과가 달라지고 그럼 이연법인세가 달라지는 거고 당연히 단기순손익이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연법인세의 또 다른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뭐다? 소멸 시기 예측이다. 어느 시기에 소멸될 거라고 예측하느냐. 이게 단기순손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감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경감대? 경감대는 뭐죠? 줄여준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자산이잖아요. 미래의 법인세를 줄여주면 그 자체가 자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경감대는 자산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자, 근데 회계는 한 단계 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계 보수성이라는 개념 아세요? 보수성의 개념이 뭐죠? 부채 비용은 빨리 많이 인식하고 자산과 수익은 가능한 적게 늦게 인식하는 게 보수성이잖아요. 그쵸? 다시 부채는 가급적 많이 빨리 인식하고 비용도 반면에 자산과 수익은 가급적 늦게 적게 인식하는 게 보수성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도 보수성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자산이니까 회계가 뭘 요구한다?
자산임을 입증해라. 즉 경감되는 걸 입증해라. 경감될 것이 확실한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결손금이 있어요. 결손금 이월 공제를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후년에도 계속 내년 이후에도 계속 결손이 날 것 같아요. 회사가. 올해도 결손 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결손이 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결손이니까 결손금을 2월에 받자? 법인세가 감액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결손인데. 그쵸? 그러면 이 결손금이 2월 돼서 미래의 법인세가 경감된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입증이 안 되고 뭐 효과가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 부르냐? 실현 가능성이라 부른다. 경감될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다? 실현 가능성.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이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이런 결손금이 2월이 돼요. 그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결손일 것 같아. 그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뭐가 있어야 돼? 결손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미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까 결손금의 반대말? 과세소득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감대리라는 단어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뭘 입증해라? 미래의 과세소득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미래세율을 적용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소멸시기 예측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 예측이 먼저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미래의 소멸시기 예측해서 세율을 곱해서 하는 건 계산이잖아요. 효과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계산하면 뭐합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미래소득이 없는데 뭐. 미래소득이 없으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우선이다? 경감대. 이게 더 중요한 단어다. 실현 가능성을 먼저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연법인세를 계산하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경감대리라는 단어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단어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산을 인정받는 방법, 네, 내용. 자, 이제 법인세 부담액. 여러분 법인세 부담액이 뭐라 했죠? 우리 아까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뭐 지방세, 농특세, 우리나라 세법으로 따지면 이제 그 세금들이라 했잖아요. 그럼 법인세 부담액은 뭐다? 세 가지를 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법인세만 계산하지 말고 미래에 지방세도 계산하고 미래에 농특세도 계산하라는 거예요. 뭐? 그 왼쪽 세 가지로. 자, 그러면 차감의 시적 차이는 무슨 세목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세만 계산하시면 되죠. 농특세랑 관계없죠. 왜? 농특세는 세액공제 받을 때 적용되는 거니까 그 밑에 결손금도 역시 법인세와 지방세를 계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액공제는 네, 법인세, 지방세, 농특세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세액공제 중에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거는 뭐 농특세가 없겠죠. 농특세 과세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세액공제 중에 지방세 또 대상이 아니야. 그럼 뭐 그거는 또 빼시는 거고 지방세 대상인 것만 또 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이연법인세 자산의 정의가 좀 잘 파악되셨나요? 네, 오른쪽 이연법인세 부채는 소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산할 시적자. 그럼 뭐만 갖다 놓으면 됩니까? 50% 을지만 있으면 되겠죠. 미래 똑같습니다. 미래세율과 소멸시기 예측하고 부담하게 될 자, 이때 부담하게 되는 입증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뭐 때문에? 보수성. 아까 경감되는 자산이니까 입증하라고 하지만 부담하게 되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산의 시적 차이는 부채를 인식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산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만 자산이 되는 겁니다.